얼마 전 미키 세븐틴이 기존 1월 31일 개봉해서 4월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작인 미키 세븐을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각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아의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계신 분에게 영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키 세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영화화 된다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봉준호 감독이 말이죠. 기존 설국열차에서는 원작의 큰 설정만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디테일한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미키 세븐에서는 어떻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할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특수한 죽음을 주제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책의 설정은 최소 몇백 년 후의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인간, 유니온들의 이야기가 배경인데요. 미키는 그중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익스펜더블의 사전적 의미는 소모해도 되는, 사용하고 버리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익스펜더블에게는 기계를 투입하기 어려운 임무에 대신 투입되어서 기계 대신 목숨이 소비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단, 익스펜더블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재생 탱크에 업로드하고 만약 임무 중에 죽게 된다면 최근 업로드한 시점으로 몸을 다시 재생해서 되살아날 수 있는데요. 이런 설정으로 인해 주인공 미키 세븐은 죽음을 살아간다는 흥미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복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 나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책에서는 이를 테세우스의 배라는 문제로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더해져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깊이감까지 더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키 세븐은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는 건데요. 그래서 책의 구성을 미키의 자아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개봉 전에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미키 세븐이 한눈을 팔며 걷다가 깊은 동굴로 빠지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미키 세븐과 함께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친구, 비행기 조종사 베르토였습니다. 당연히 미키 세븐은 구조를 요청했지만 너무 깊은 곳으로 빠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떨어진 곳은 개척지의 토착 생명체 크리퍼들의 구역이었습니다. 베스토는 앞서 말한 위험하다는 것과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핑계로 구조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결국 혼자 남아 크리퍼의 소굴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뗍니다. 결국 크리퍼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퍼는 미키 세븐을 동굴 밖으로 데려다 준 거죠. 미키 세븐은 한숨을 돌리고 기지로 돌아가서 자신의 방에 들어간 순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동굴에서 헤매고 돌아오는 사이에 재생 탱크에서 새로운 미키 8이 재생되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여러 명 복제하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이미 실행했었던 사람이 작중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바로 매니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니코바는 자신을 복제하여 우주 정복을 꿈꿨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인류연합 유니온에서는 중복 익스펜더블은 모두 처분해버린다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또한 익스펜더블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 잡혔고 결국 익스펜더블은 범죄자들에게 벌로 내리는 일이나 돼버렸죠. 정리하자면 미키 세븐과 미키 8이 중복됐다는 걸 들키는 날에는 둘 모두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처음으로 익스펜더블을 하겠다고 자원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미키는 이런 일을 자원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미키 세븐의 고향 행성이었던 미르가르드로 향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던 비행기 조종사 베르토는 개척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친구 사이였는데요. 베르토는 뭐든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운동까지 잘했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열고 보이는 그 수많은 잘나가는 사람 중 하나가 미키의 친구였던 겁니다. 이후 베르토는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은 포그볼이라는 종목의 프로 선수가 되는데요. 그것도 전 세계 10위권 선수가 됩니다. 문제는 베르토가 취미로 하던 포그볼을 은퇴하고 9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베르토는 은퇴를 번복하고 9년 만에 글로벌 토너먼트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미키는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후 베르토는 실제로 토너먼트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미키는 베르토가 진다에 도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르토는 보기 좋게 우승했고 미키는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익스펜더블을 자원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미키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잘 알려줍니다. 미키는 이 일을 회상하며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 베르토 탓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시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미키는 삶에 대한 뚜렷한 생각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친구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미키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역사인데요. 하지만 유니온 세계관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역사 자료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역사가라는 직업은 없어지고 그저 취미로나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건 역사뿐인데 세상은 역사를 그저 일개 정보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미키는 이런 자신의 운명에 실망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익스펜더블 교육 중에도 이어지는데요. 익스펜더블이 되기 위해서는 익혀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철학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젬마인데요. 철학 시간이 되자 젬마는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해줍니다.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입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배를 타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기 위해 테세우스의 배를 보존하기로 결정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낡고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씩 교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부분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테세우스의 배의 부품들이 모두 없어지고 새 것으로 교체된 겁니다. 여기서 젬마는 미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테세우스가 탔을 때의 부품은 하나도 없는데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가 맞는지를요. 그러자 미키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멍청한 질문이네요. 당연히 같은 배죠. 답변을 다시 되짚어보면 멍청한 질문이라고 했죠. 이러한 단어 선택을 통해 미키의 철학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문제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답에 젬마는 문제를 약간 비트는데요. 그렇다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지어야 한다면 그 배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자 미키는 아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경우죠. 배 전체를 다시 지었다면 테세우스 2호가 되겠죠. 후속작인 셈이니까요. 젬마는 왜냐고 반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데요. 모든 부품을 하나씩 뜯어 고쳤을 때와 한 번에 배 전체를 다시 지었을 때가 어째서 다른가요? 라고 묻자 미키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젬마는 이 익스펜더블 임무를 맡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키, 당신이 바로 테세우스의 배고 당신의 임무가 한 번에 새로 지어지는 테세우스의 배와 같다고요. 결국 당신은 똑같은 미키이고 기억이 남아있는 한 여전히 당신일 거라고요. 미키는 아무 대답 못하고 그렇게 철학 시간은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철학 시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철학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철학스러움, 철학적 사유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 흔히 서양 철학의 아버지,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면 기원전 6세기 탈레스를 꼽는데요. 탈레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일강의 범람이죠.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원인을 신이 분노해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탈레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역풍으로 인해 바람이 불면서 강 하류의 물이 역류를 하여 범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이 가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도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당대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신의 분노라고만 생각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탈레스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대체 나일강이 범람하는지요? 그저 남들이 하는 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가 된 이유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더 나아가 세상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고 사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학스러움,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미키의 경우로 돌아가 볼까요? 미키는 자신이 계속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사유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죽고 재생되어도 여전히 자신일 거라는 말에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이 부분은 철학적 사유와 철학적 태도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살 때 철학 시간이라고 하면
뭐 그냥 그렇구나, 천재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외워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미키는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이나 하는 일을 자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키의 철학적 사유의 부재는 최종 시험이라는 과정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젬마는 익스펜더블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미키에게 총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말이죠.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강압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키는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다행히 총에는 총알이 없었습니다. 그저 테스트했던 거죠. 이로써 미키는 이들의 완벽한 도구로 합격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우주선은 개척지로 향하게 되고 미키는 3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철학적 사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점점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역사를 활용했는데요. 역사 속에서 우주 개척에 대한 실패 사례를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중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운 희망이라는 행성의 내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 자신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위험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은 점점 미키가 변화되어가는 이유가 되어주는데요. 죽음을 경험하기 전 미키는 그저 이게 철학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라고 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점점 그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료 첸과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첸은 미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고향 행성인 미드가르드를 떠날 때의 미키와 지금의 미키가 같은 사람인지요? 그러자 미키는 나는 미드가르드 시절의 미키 반스를 기억하고 그 미키 반스가 자란 집도 기억해. 그의 첫 키스도 그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날도. 그렇다고 내가 미키 반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누가 알겠어. 말하자면 젬마의 주입식 철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후 미키 세븐이 중복되었다는 것을 들키게 되고 곧이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개척지의 사령관 마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미키 에잇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에잇, 너는 내가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 말은 흰멜 스테이션에서 젬마가 가르쳐준 불멸에 관한 내용들,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를 봐. 내 삶은 지난 6주에 불과하고 네 삶은 지난 며칠에 불과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고 마샬이 시체 구덩이에 밀어넣으면 우리 삶은 그걸로 끝이야. 나인이 재생탱크에서 나오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나인은 내가 아니니까. 그 말을 들은 에잇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는? 불과 8주 전에 미키는 여전히 젬마가 해준 말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키 세븐은 젬마가 한 말들이 전부 엉터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점점 미키는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 찾아가고 있던 겁니다. 곧이어 2명의 미키는 사령관 마샬에게 끌려가는데요. 마샬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크리퍼들과 몇 번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기지가 습격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마샬은 둘에게 크리퍼의 속을 깊숙이 들어가서 반물질 폭탄을 터뜨리고 함께 죽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 각각 반물질 폭탄 하나씩을 넘겨주는데요. 반물질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반물질은 폭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원자를 이용해 핵 발전과 핵폭탄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죠. 다른 점은 에너지가 더욱 많이 나오면서 더욱 안정하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러 사건을 거쳐 미키 세븐이 반물질 폭탄 1개를 다시 들고 기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키 세븐은 마샬을 만나 반물질 폭탄 하나를 돌려줍니다. 나머지 폭탄 하나는 크리퍼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샬에게는 유일하게 크리퍼들과 소통한 것은 자신이며 자신을 건든 순간 크리퍼들에게 반물질 폭탄을 터뜨리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익스펜더블을 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미키는 남은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첫날을 시작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짜릿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살아라는 대로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짜릿하게 느낀 이유는 지금 제 상황과 가장 닮아 있어서 그런데요. 저도 오랜 세월 진짜 내가 있는지 관심 없이 살다가 이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서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떼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새로운 삶을 위해
지금 이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댓글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삶의 첫날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요. 익스펜더블을 은퇴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사령관 마샬의 호출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샬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2년 전 반물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곧 에너지가 바닥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폭탄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였죠. 그 반물질 폭탄을 에너지로 다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미키는 자신과 마샬이 죽는 건 상관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이 죽는 것은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반물질 폭탄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숨겨놓은 장소로 갔지만 반물질 폭탄이 없었습니다. 정황상 크리퍼들이 가져갔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크리퍼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퍼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크리퍼들의 본체가 있는데요. 나머지 크리퍼들은 모두 부속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크리퍼 전체를 위해 부속물들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사실상 익스펜더블과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크리퍼는 인간을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키 세븐이 인간 종족의 프라임이고 나머지는 부속물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라면 크리퍼의 입장에서는 그간 일어난 크고 작은 소란들은 부속물들 몇 개를 주고받은 것 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미키는 반물질 폭탄을 찾기 위해 프라임 크리퍼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스피커라는 부속물을 만나게 됩니다. 스피커는 인간의 말을 할 줄 알았는데요. 그간 미키의 통신 장치를 엿들으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책 속의 스피커는 굉장히 귀여운 녀석으로 상상이 되는데요. 제 느낌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R2D2와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과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살릴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스피커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반물질 폭탄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른 크리퍼 종족에게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들을 집단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그곳으로 가야 했죠. 기지로 돌아간 미키는 사령관 마샬에게 상황을 말하고 팀을 꾸려서 집단이라고 불리는 그 크리퍼들에게로 떠나게 됩니다. 미키 일행을 만난 집단은 일행 중에 누가 프라임인지를 물었는데요. 그러자 미키는 우리 모두 프라임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작가가 책 전체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크리퍼들은 프라임과 부속물들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프라임이냐고 묻는 것은 반대로 누가 부속물이냐, 인간으로 치면 익스펜더블이냐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미키가 대답한 우리는 모두 프라임이야 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미키는 항상 독자들에게 함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 등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미키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말한 우리 모두라는 말은 마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정리하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당신에게 내가 나 자신의 진짜 주인이란 것을 일깨워 주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큰 긴장으로 흘러가는데요. 집단에게 반물질 폭탄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그들은 조건을 내겁니다. 처음 마주했던 크리퍼들의 제거를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일이 끝나는 대로 장치를 돌려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두 크리퍼 집단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치닫게 됩니다. 망설이던 미키는 결국 선택의 순간에서 집단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결국 전면전은 집단이 패배하게 되었죠. 이어서 미키는 집단의 소굴로 들어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대신 반물질 폭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로 이어지는데요. 미키는 다시 재생 탱크에 자신을 업로드하고 반물질을 직접 복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사령관 마샬이 직접 원자로 코어에 반물질을 돌려놓으며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미키 세븐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미키 세븐의 상징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당연히 테세우스의 배와 익스펜더블이겠죠. 이 둘은 미키의 내면의 성장의 지표와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젬마가 너는 한 번에 고쳐지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자아도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을 통해 3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에서는 단 한 번밖에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더구나 그 한 번의 경험과 동시에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미키는 그런 경험을 3번이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이는 익스펜더블은 미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펜더블이 되는 순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젬마인데요. 젬마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원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익스펜더블이 되기 전의 인생은 쓸모없는 돌덩이 같았던 인생이라고 해도 무리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익스펜더블이 되고 난 이후 미키는 점점 재련되면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젬마와 함께 했다는 것은 재미있는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어서 두 번째로 동료 첸과 테세우스의 배를 언급했을 때를 돌아볼까요? 익스펜더블이 되기 전의 미키와 지금의 미키 세븐이 같은 사람인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젬마가 알려준 것들에 대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어서 세 번째로 언급되는 순간은 감옥에 미키 8과 붙잡혔을 때인데요. 그곳에서 미키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젬마가 알려준 것은 모두 엉터리였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미키 8은 믿지 않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의 자신만 해도 젬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장면은 미키가 자신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지표이죠. 그리고 더 이상 마샬의 뜻대로 조종당하지 않겠다며 익스펜더블을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남은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곧 미키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자신은 변했지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더 나빠가고 있는 것 같죠. 바로 반물질 원자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물질은 개척지 사람들을 모두 먹여 살리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반물질은 모두를 죽이게 되는 원천이 되기도 하죠. 과거 지구라는 행성을 언급하며 버블 폭탄으로 인한 버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이 편의 부제가 반물질의 블루스인데요. 블루스는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블루스의 어원은 슬픈, 우울을 의미하는 블루가 어원입니다. 흑인들이 자신들의 우울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탄생한 장르죠. 그래서 블루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블루스는 굉장히 신나는 장르입니다. 이 역시 블루스가 가진 역설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블루스는 여러 흑인 음악에 영향을 주는데요. 흑인 사회가 받은 핍박과 차별이 오히려 흑인들을 더욱 자신들답게 만들어주는 음악의 탄생으로 이끌어준 것이죠. 책에서 반물질의 역할도 같습니다. 반물질 원자로의 이상으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고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미키가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세상과 접촉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미키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마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샬 역시 미키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이기도 하고 미키를 진짜 자신으로 내모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의 극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의 극단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데요. 자신을 찾고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요.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스스로 능동적이게 아무 걸림 없이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반물질과 마샬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미키 세븐을 보며 기억해보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진짜 나를 찾아주게 되는 것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